그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이라 하였답니다. 눈발이 창호지를 울리는 깊은 겨울밤, 선준은 다 해진 손바지 자락을 여미며 낡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람이 흙벽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앙상한 그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덧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눈소리에 묻히곤 했지요. 책상 위에는 달고 달아 누렇게 변한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옆집에서는 구수한 된장 끓는 냄새가 매캐한 연기와 함께 담을 넘어왔습니다. 선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옥수수죽 그릇을 묵묵히 바라보았지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 과연 내 뜻까지 꺾을 수 있을. 그는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밤새 읽어도 모자랄 책 속의 글자들을 다시금 눈에 담았습니다. 비록 몸은 추위에 떨고 배는 굶주렸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주는 가장 아끼던 붓 한 자루를 품에 넣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더라도 먹한 자루는 꼭 사야 했습니다. 일은 아침에 저작거리는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는 붓을 팔아 겨우 손에 쥔 몇 푼의 돈으로 가장 값싼 먹을 파는 가게를 찾고 있었지요. 그때 길 한복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도청, 나졸로 보이는 산의 묏이 한 노파의 채소 좌판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흙먼지가 뒤섞인 배추를 주워 담으며 울먹였지만 나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관아의 앞길을 막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멀찍이 둘러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졸 양반, 잠시만 멈추시오. 국법에도 백성의 생업을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이리 무례히 행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졸의 우두머리가 비웃음 섞인 눈으로 선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웬 꾀죄죄한 선비 나부랭이가 감히 훈계를 하려 드는가. 그는 선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뒤로 넘어진 선준의 품에서 그가 아끼던 벼루가 굴러나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졸은 그것도 모자라 선준이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책 한 권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런 글 나부랭이나 읽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지. 주변의 시선이 경멸과 동정으로 바뀌어 그에게 꽂혔습니다. 선주는 깨진 벼루 조각을 든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몹시 사나운 눈보라가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밤새도록 울었고 낡은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선주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을 막아보려 틈새마다 짚을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발이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하였지요. 하지만 이내 끙끙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날카롭게 선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외침처럼 절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선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차마 그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 해진 겉옷을 걸치고 등잔을 손에 든 채 덜덜 떨리는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바람은 송곳처럼 그의 뺨을 찔렀고 손에 든 등잔은 위태롭게 깜박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그가 소리쳤지만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헛간 쪽으로 다가갈수록 희미한 신음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집 뒤편 헛간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쌓인 눈을 헤치며 겨우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집더미가 있었고 그 아래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가까이 비추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피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상처가 깊게 패어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동네에서 이토록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옷감은 눈과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잔불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가늘고 하였지만 이미 감각을 잃은 듯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녀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주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이 험한 날에 어찌 이런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이곳에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쳐 업었습니다. 가녀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보다 더 위태로운 그 생명을 안고 황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소미불을 꺼내 꽁꽁 언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밀어넣어 방을 덮였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언손을 비벼가며 여인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선준이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충격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여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공허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어디서 왔소? 하지만 여인은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까지 눈보라 속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방구석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약초를 구하러 다닐 때 쓰던 깨끗한 천을 가져와 여인의 이마 상처를 닦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덧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른 상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인의 팔과 다리에는 눈길에 넘어져 생긴 듯한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상처에 약초 찌은 것을 발라줄 때마다 여인은 움찔거렸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선준을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선준은 따뜻한 옥수수죽을 쑤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는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선준이 내미는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락. 두 사람이 버텨야 할 겨울은 길었습니다. 선준의 쌀독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줄여 여인에게 더 많은 죽을 떠주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는 여전해서 두 사람은 밤마다 아궁이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선주는 기침이 더욱 심해졌지만 여인 앞에서는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여인은 말을 못하고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묽은 죽을 먹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펴 선준이 건네주는 거친 그릇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준이 기침을 심하게 하자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선주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가며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그를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을 보며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눈보라가 그치고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만났으니 앞으로 그대를 워라 유에샤이라 부르겠소. 여인은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워라. 그녀는 흙바닥에 쓰인 두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님을 알았지만 지금의 자신을 불러주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선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오두막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분명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선준도 마주보며 작게 웃어주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선준은 날이 밝으면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라 워라는 오두막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벗어둔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기도 하고 먼지 쌓인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전에는 없던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준이 심한 기침을 토해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워라는 놀라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흐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함에 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선주는 기침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소, 월하, 괜찮소. 그는 따뜻한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습니다. 말은 중요하지 않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소. 월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눈물을 닦고 그가 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흙바닥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월하가 입고 있던 찢어진 비단옷은 그녀의 신분을 짐작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선주는 그 옷을 깨끗이 빨아 잘 개켜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대의 기억이 돌아오면 이 옷이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월하는 그 옷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듯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지금 선준이 덮어준 거친 삼베이불이 더 따뜻했습니다. 선준이 젖은 옷을 정리하던 중 옷섭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작고 정교한 옥비녀였습니다. 봉황의 모양을 섬세하게 새긴 것으로 한눈에 보아도 궁궐에서나 쓸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녀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소. 월하는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역시나 낯선 물건인 듯 선준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선준은 이 비녀가 큰 비밀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가진 여인이 어찌하여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는
월하가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간직하겠소. 그대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옥비녀를 자신의 책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월하의 존재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약해진 몸으로 책을 읽었고 월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태로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기억을 잃은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의 오두막에 또다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좋은 일은 나쁜 일을 불러오기도 하는 법이지요. 선준이 눈보라 속에서 월하를 구해낸 것은 귀한 인연이었으나 그 일로 그만 선준의 약한 몸이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꼬박 알아누운 선준의 몸은 불덩이 같아 마른 기침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물에 적신 천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요. 약을 살 돈은커녕 당장 끓일 한 줌의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선준이 목숨처럼 아끼는 붓과 벼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준의 글이었고 그의 어리였습니다. 월하는 차마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선준은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물을 따르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월하가 붓을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붓대는 그녀의 손에 착 달라붙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붓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종이 위를 거침없이 누비었습니다. 그 필체는 가녀린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힘차고 기품이 넘쳤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몇 장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익은 춤사위 같았습니다. 그녀는 쓴 글씨를 들고 저잣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글씨가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꾀죄죄한 행색의 여인을 그저 흘낏 보고 지나칠 뿐이었지요.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노인이 월하의 앞을 지나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글씨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월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 글씨를 네가 썼단 말이냐? 월하는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월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 글씨를 더 써올 수 있겠느냐? 월하는 돈주머니의 무게에 놀랐지만 이내 노인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는 약방과 쌀가게로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준을 살릴 수 있는 약과 따뜻한 쌀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준은 구수한 흰쌀죽 냄새와 쌉싸름한 약 냄새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가 본 것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월하였습니다. 월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월하는 말없이 그가 아끼던 붓과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선주는 묵묵히 그녀가 내미는 약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그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오두막에 쌀과 약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며칠 전 선준에게 망신을 당했던 그 포도청 나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건방진 글쟁이가 웬 돈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산다는 어여쁜 여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 몇을 데리고 선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나졸이 들이닥쳤을 때 선준은 막 기운을 차리고 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놈 며칠 굶던 놈이 어디서 쌀과 약을 구했느냐. 필시 도둑질을 한 것이렸다. 나졸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고함쳤습니다. 월하는 겁에 질려 선준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졸의 눈이 월하를 발견하자 더욱 번뜩였습니다. 아니면 저 계집이 훔쳐온 것이냐. 수상한 년. 당장 관아로 끌고 가야겠다. 나졸이 월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선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힘없이 쓰러지던 그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나졸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습니다. 나졸 양반. 선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백성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시는 것이오.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으며 저 여인이 죄인이라면 관아의 명령서는 어디 있소. 선준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이 짐작만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겁박하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나졸은 선준의 당당한 기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가 다시 몽둥이를 들려 하자 선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만약 이 무례한 짓을 멈추지 않고 저 여인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내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대궐 앞에 신문고를 울릴 것이요. 힘없는 백성을 멋대로 괴롭히는 당신의 죄를 임금님께 직접 고할 것이란 말이오. 신문고라는 말에 나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개선비 나부랭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선준의 눈에 서린 섯을 퍼런 기운을 보고 나서야 이 약해 보이는 선비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이 무사할 줄 알더냐. 나졸은 비겁한 말만 남기고 황급히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선준의 넓지 않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선준은 그런 월하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월하의 글씨를 샀던 그 노인이 하인 며칠 데리고 선준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대감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쌓인 책들을 보고 또 선준의 꼿꼿한 자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준이 쓴 글을 청해 읽어보더니 그 깊이와 총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씨를 보고 찾아왔더니 귀한 인재까지 숨어 있었구려. 김 대감은 월하에게 다시 한번 글을 써보라 청했습니다. 월하가 붓을 들자 김 대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월하의 붓끝에서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월하가 글쓰기를 마치자 김대감은 품에서 아주 오래되어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월하의 글씨와 편지의 글씨를 번갈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김대감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는 바로 5년 전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중전마마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는 오직 한 사람, 어린 화영공주에게만 자신의 글씨체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김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고 말도 못하는 월아의 고고한 자태와 슬픔에 잠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황급히 편지를 품에 갈무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선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재주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힐 수는 없네. 내가 뒷배가 되어줄 터이니 내년 봄에 있을 나라에 큰 시험을 준비하게 자네처럼 올곧은 사람이 나라의 일을 돌보아야 하네. 김대감은 선준에게 넉넉한 돈과 귀한 책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월하를 돌아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아이의 글씨를 함부로 보여서는 아니 되네. 내가 조용히 알아볼 것이 있네. 노인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선준과 월하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지만 그들의 삶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준의 오두막은 달라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라한 집이었지만 방 안에는 땔감이 넉넉했고 선준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월하는 그런 선준을 위해 묵묵히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희미한 빗줄기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버들가지의 여린 잎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김대감의 도움으로 선주는 몸을 추스르고 글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더했. 월하는 묵묵히 그의 곁에서 먹을 갈며 힘이 되어 주었지요. 드디어 나라의 동량을 뽑는 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선주는 월하가 정성껏 지어준 새 옷을 입고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기다릴 월하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선주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의 꼿꼿한 신념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답안지 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앞에서 치러진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부패한 권력의 폐해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묻는 물음에 자신이 겪고 보아온 현실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 그 논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꾀죄죄한 행색과는 달리 빛나는 눈빛을 가지니 젊은 선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 나라 전체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입니다. 선준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를 업신여기던 많은 양반 자제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앞에 나아가 하사품을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준이 붉은 관복을 입고 엎드리자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오늘 이 기쁜 날 소신이 전하께 아랠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나이다. 조정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전하, 이 글씨를 보아주시옵소서. 임금이 의아한 표정으로 글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월하가 선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썼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필체는 김대감은 이어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더 올렸습니다. 전하, 돌아가신 중전마마의 필체와 비교해 보시옵소서. 임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필체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조정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좌의정 윤태익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있사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바로 선준이 월하의 옷에서 발견했던 한쪽이 부러진 봉황 옥비녀였습니다. 임금은 옥비녀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비녀는 짐이 5해 전 화영 공주에게 직접 하사했던 것이 아니더냐. 그 옥비녀는 5년 전 윤태익이 일으킨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타는 궁을 탈출하다 실종된 민화영 공주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공주가 그날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요. 좌의정 윤태익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망령된 말씀을. 그것은 조작된 것이옵니다. 윤태익이 다급하게 외치는 순간 김 대감이 명을 내려 한 여인이 조용히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고고한 자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월하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광경과 수많은 대신들의 시선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익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끔찍한 기억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불타는 궁궐, 자신을 감싸 안던 어머니 중전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던 저 사내의 얼굴, 월하의 눈이 공포로 크게 띄었습니다. 윤태익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주가 살아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공주는 분명 죽었단 말이다. 윤태익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떨던 월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윤태익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로, 그러나 대전 전체가 울릴 만큼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살인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임금은 충격과 기쁨,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영아, 내 누이 화영이가 맞느냐? 공주는 그제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임금을 바라보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저 역적 윤태익을 당장 하옥하라. 윤태익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오랜 권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원 급제자로 그 자리에 있던 선주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눈 속에서 구해낸 가여운 여인, 자신의 옥수수죽을 나눠 먹던 말 못하던 월하가 나라의 공주였다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울고 있는 화영공주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좌의정 윤태익과 그 무리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화영공주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궁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태익의 협박에 못 이겨 나쁜 짓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임금께 청한 것이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힘이 없어 따랐을 뿐이오니 부디 너그러 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는 가난한 오두막에서 배운 백성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누이의 깊은 뜻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젊은 선비 이선준을 불렀습니다. 임금은 선준의 올곧은 성품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을 모르고도 공주를 목숨 걸고 지켜준 그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주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은 높은 벼슬도 많은 재물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글을 연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선준의 그릇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이 그대의 뜻을 알겠 또한 짐의 누이인 화영공주를 그대에게 하사하노라.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자신의 누이가 끔찍한 기억을 딛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저 선비의 따뜻한 마음 곁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한적한 동네. 크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기와집 마당에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선준과 화영이 지난 겨울 시련을 이겨낸 기념으로 함께 심은 것이었지요. 집안에서는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화영 공주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월아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의 입에서는 맑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집현전 학사가 된 선주는 책을 읽다가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오두막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이라 하였답니다. 눈발이 창호지를 울리는 깊은 겨울밤, 선주는 다 해진 손바지 자락을 여미며 낡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람이 흙벽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앙상한 그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덧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눈소리에 묻히곤 했지요. 책상 위에는 달고 달아 누렇게 변한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옆집에서는 구수한 된장 끓는 냄새가 매캐한 연기와 함께 담을 넘어왔습니다. 선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옥수수죽 그릇을 묵묵히 바라보았지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 과연 내 뜻까지 꺾을 수 있을 그는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밤새 읽어도 모자랄 책 속의 글자들을 다시금 눈에 담았습니다. 비록 몸은 추위에 떨고 배는 굶주렸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주는 가장 아끼던 붓 한 자루를 품에 넣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굶더라도 먹한 자루는 꼭 사야 했습니다. 일은 아침에 저작거리는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는 붓을 팔아 겨우 손에 쥔 몇 푼의 돈으로 가장 값싼 먹을 파는 가게를 찾고 있었지요. 그때 길 한복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도청, 나졸로 보이는 산의 볏이 한 노파의 채소 좌판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흙먼지가 뒤섞인 배추를 주워 담으며 울먹였지만 나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관아의 앞길을 막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멀찍이 둘러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졸 양반, 잠시만 멈추시오. 국법에도 백성의 생업을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이리 무례히 행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졸의 우두머리가 비웃음 섞인 눈으로 선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웬 꾀죄죄한 선비 나부랭이가 감히 훈계를 하려 드는가. 그는 선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뒤로 넘어진 선준의 품에서 그가 아끼던 벼루가 굴러나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졸은 그것도 모자라
선준이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책 한 권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런 글 나부랭이나 읽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지. 주변의 시선이 경멸과 동정으로 바뀌어 그에게 꽂혔습니다. 선주는 깨진 벼루 조각을 든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몹시 사나운 눈보라가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밤새도록 울었고 낡은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선주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을 막아보려 틈새마다 짚을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발이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하였지요. 하지만 이내 끙끙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날카롭게 선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외침처럼 절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선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차마 그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 해진 겉옷을 걸치고 등잔을 손에 든 채 덜덜 떨리는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바람은 송곳처럼 그의 뺨을 찔렀고 손에 든 등잔은 위태롭게 깜박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그가 소리쳤지만 매서운 바람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헛간 쪽으로 다가갈수록 희미한 신음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집 뒤편 헛간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쌓인 눈을 헤치며 겨우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집더미가 있었고 그 아래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가까이 비추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상처가 깊게 패어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동네에서 이토록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옷감은 눈과 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잔불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가늘고 하였지만 이미 감각을 잃은 듯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녀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주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이 험한 날에 어찌 이런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이곳에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쳐 업었습니다. 가녀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보다 더 위태로운 그 생명을 안고 황급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소미불을 꺼내 꽁꽁언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밀어넣어 방을 덮였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언손을 비벼가며 여인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선준이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충격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여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공허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어디서 왔소? 하지만 여인은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까지 눈보라 속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방구석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약초를 구하러 다닐 때 쓰던 깨끗한 천을 가져와 여인의 이마 상처를 닦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덧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비단 옷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른 상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인의 팔과 다리에는 눈길에 넘어져 생긴 듯한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상처에 약초 찌은 것을 발라줄 때마다 여인은 움찔거렸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쩌다 이곳에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선준을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선준은 따뜻한 옥수수죽을 쑤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는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선준이 내미는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락. 두 사람이 버텨야 할 겨울은 길었습니다. 선준의 쌀독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줄여 여인에게 더 많은 죽을 떠주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는 여전해서 두 사람은 밤마다 아궁이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선주는 기침이 더욱 심해졌지만 여인 앞에서는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여인은 말을 못하고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묽은 죽을 먹을 때도 허리를 꼿꼿이 펴 선준이 건네주는 거친 그릇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준이 기침을 심하게 하자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선주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가며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그를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을 보며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눈보라가 그치고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만났으니 앞으로 그대를 워라 유에샤이라 부르겠소. 여인은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워라. 그녀는 흙바닥에 쓰인 두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님을 알았지만 지금의 자신을 불러주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선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오두막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인 분명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선준도 마주보며 작게 웃어주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선준은 날이 밝으면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라 월하는 오두막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벗어둔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기도 하고 먼지 쌓인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지만 전에는 없던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준이 심한 기침을 토해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월하는 놀라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흐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답답함에 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선주는 기침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소, 월하. 괜찮소. 그는 따뜻한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습니다. 말은 중요하지 않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소. 월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눈물을 닦고 그가 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흙바닥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월하가 입고 있던 찢어진 비단옷은 그녀의 신분을 짐작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선주는 그 옷을 깨끗이 빨아 잘 개켜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대의 기억이 돌아오면 이 옷이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월하는 그 옷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듯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지금 선준이 덮어준 거친 삼베이블이 더 따뜻했습니다. 선준이 젖은 옷을 정리하던 중 옷섭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작고 정교한 옥비녀였습니다. 봉황의 모양을 섬세하게 새긴 것으로 한눈에 보아도 궁궐에서나 쓸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녀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소. 월하는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역시나 낯선 물건인 듯 선준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선준은 이 비녀가 큰 비밀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가진 여인이 어찌하여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는 월하가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간직하겠소. 그대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옥비녀를 자신의 책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월하의 존재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약해진 몸으로 책을 읽어 월하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태로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기억을 잃은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의 오두막에 또다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좋은 일은 나쁜 일을 불러오기도 하는 법이지요. 선준이 눈보라 속에서 월하를 구해낸 것은 귀한 인연이었으나 그 일로 그만 선준의 약한 몸이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꼬박 알아누운 선준의 몸은 불덩이 같아 마른 기침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물에 적신 천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요. 약을 살 돈은커녕 당장 끓일 한 줌의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선준이 목숨처럼 아끼는 붓과 벼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준의 글이었 그의 어리였습니다. 월하는 차마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선준은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물을 따르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월하가 붓을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붓대는 그녀의 손에 착 달라붙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붓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종이 위를 거침없이 누비었습니다. 그 필체는 가녀린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힘차고 기품이 넘쳤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몇 장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익은 춤사위 같았습니다. 그녀는 쓴 글씨를 들고 저잣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글씨가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꾀죄죄한 행색의 여인을 그저 흘낏 보고 지나칠 뿐이었지요.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노인이 월하의 앞을 지나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글씨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월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 글씨를 네가 썼단 말이냐? 월하는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월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 글씨를 더 써올 수 있겠느냐. 월하는 돈주머니의 무게에 놀랐지만 이내 노인에게 머리를 깊이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는 약방과 쌀가게로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준을 살릴 수 있는 약과 따뜻한 쌀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준은 구수한 흰쌀죽 냄새와 쌉싸름한 약 냄새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가 본 것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월하였습니다. 월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월하는 말없이 그가 아끼던 붓과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선주는 묵묵히 그녀가 내미는 약그릇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 기운이 돌자 그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오두막에 쌀과 약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며칠 전 선준에게 망신을 당했던 그 포도청 나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건방진 글쟁이가 웬 돈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산다는 어여쁜 여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 며칠 데리고 선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나졸이 들이닥쳤을 때 선준은 막 기운을 차리고 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놈 며칠 굶던 놈이 어디서 쌀과 약을 구했느냐. 필시 도둑질을 한 것이렸다. 나졸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고함쳤습니다. 월하는 겁에 질려 선준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졸의 눈이 월하를 발견하자 더욱 번뜩였습니다. 아니면 저 계집이 훔쳐온 것이냐. 수상한 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겠다. 나졸이 월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선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힘없이 쓰러지던 그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나졸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습니다. 나졸 양반. 선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백성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시는 것이오.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으며 저 여인이 죄인이라면 관아의 명령서는 어디 있소. 선준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이 짐작만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겁박하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나졸은 선준의 당당한 기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가 다시 몽둥이를 들려하자 선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만약 이 무례한 짓을 멈추지 않고 저 여인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내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대궐 앞에 신문고를 울릴 것이요. 힘없는 백성을 멋대로 괴롭히는 당신의 죄를 임금님께 직접 고할 것이란 말이오. 신문고라는 말에 나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개선비 나부랭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선준의 눈에 서린 섯을 퍼런 기운을 보고 나서야 이 약해 보이는 선비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이 무사할 줄 알더냐. 나졸은 비겁한 말만 남기고
황급히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하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선준의 넓지 않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선준은 그런 월하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월하의 글씨를 샀던 그 노인이 하인 며칠 데리고 선준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대감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쌓인 책들을 보고 또 선준의 꼿꼿한 자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준이 쓴 글을 청해 읽어보더니 그 깊이와 총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허, 글씨를 보고 찾아왔더니 귀한 인재까지 숨어 있었구려. 김대감은 월하에게 다시 한번 글을 써보라 청했습니다. 월하가 붓을 들자 김대감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월하의 붓끝에서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월하가 글쓰기를 마치자 김대감은 품에서 아주 오래되어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월하의 글씨와 편지의 글씨를 번갈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글씨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김대감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는 바로 5년 전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중전마마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는 오직 한 사람, 어린 화영공주에게만 자신의 글씨체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김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고 말도 못하는 월하의 고고한 자태와 슬픔에 잠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황급히 편지를 품에 갈무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선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재주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힐 수는 없네. 내가 뒷배가 되어줄 터이니 내년 봄에 있을 나라에 큰 시험을 준비하게 자네처럼 올곧은 사람이 나라의 일을 돌보아야 하네. 김대감은 선준에게 넉넉한 돈과 귀한 책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월하를 돌아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보살피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아이의 글씨를 함부로 보여서는 아니 되네. 내가 조용히 알아볼 것이 있네. 노인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선준과 월하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지만 그들의 삶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준의 오두막은 달라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라한 집이었지만 방 안에는 땔감이 넉넉했고 선준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월하는 그런 선준을 위해 묵묵히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희미한 빗줄기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버들가지의 여린 잎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김대감의 도움으로 선주는 몸을 추스르고 글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더했고 월하는 묵묵히 그의 곁에서 먹을 갈며 힘이 되어 주었지요. 드디어 나라의 동량을 뽑는 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선주는 월하가 정성껏 지어준 새 옷을 입고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기다릴 월하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선주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의 꼿꼿한 신념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답안지 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앞에서 치러진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부패한 권력의 폐해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묻는 물음에
자신이 겪고 보아온 현실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어 그 논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꾀죄죄한 행색과는 달리 빛나는 눈빛을 가지니 젊은 선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 나라 전체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입니다. 선준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를 업신여기던 많은 양반 자제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앞에 나아가 하사품을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준이 붉은 관복을 입고 엎드리자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오늘 이 기쁜 날 소신이 전하께 아랠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나이다. 조정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전하, 이 글씨를 보아주시옵소서. 임금이 의아한 표정으로 글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월하가 선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썼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필체는 김대감은 이어서 빗바랜 편지 한 장을 더 올렸습니다. 전하, 돌아가신 중전마마의 필체와 비교해 보시옵소서. 임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필체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조정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좌의정 윤태익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있사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바로 선준이 월하의 옷에서 발견했던 한쪽이 부러진 봉황 옥비녀였습니다. 임금은 옥비녀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비녀는 짐이 5해 전 화영 공주에게 직접 하사했던 것이 아니더냐. 그 옥비녀는 5년 전 윤태익이 일으킨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타는 궁을 탈출하다 실종된 민화영 공주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공주가 그날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요. 좌의정 윤태익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망령된 말씀을. 그것은 조작된 것이옵니다. 윤태익이 다급하게 외치는 순간 김대감이 명을 내려 한 여인이 조용히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고고한 자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월하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광경과 수많은 대신들의 시선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익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끔찍한 기억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불타는 궁궐, 자신을 감싸안던 어머니 중전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던 저 사내의 얼굴, 월하의 눈이 공포로 크게 띄었습니다. 윤태익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주가 살아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공주는 분명 죽었단 말이다. 윤태익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떨던 월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윤태익을 똑바로 가리키며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로, 그러나 대전 전체가 울릴 만큼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살인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임금은 충격과 기쁨,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영아, 내 누이 화영이가 맞느냐? 공주는 그제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임금을 바라보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저 역적 윤태익을 당장 하옥하라. 윤태익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오랜 권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원 급제자로 그 자리에 있던 선주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눈 속에서 구해낸 가여운 여인, 자신의 옥수수죽을 나눠 먹던 말 못하던 월화가 나라의 공주였다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울고 있는 화영공주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좌의정, 윤태익과 그 무리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화영공주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궁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태익의 협박에 못 이겨 나쁜 짓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임금께 청한 것이었습니다. 전하, 그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힘이 없어 따랐을 뿐이오니 부디 너그러 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는 가난한 오두막에서 배운 백성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누이의 깊은 뜻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젊은 선비 이선준을 불렀습니다. 임금은 선준의 올곧은 성품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을 모르고도 공주를 목숨 걸고 지켜준 그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주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은 높은 벼슬도 많은 재물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글을 연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선준의 그릇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이 그대의 뜻을 알겠 또한 짐의 누이인 화영공주를 그대에게 하사하노라.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자신의 누이가 끔찍한 기억을 딛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저 선비의 따뜻한 마음 곁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한적한 동네. 크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기와집 마당에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선준과 화영이 지난 겨울 시련을 이겨낸 기념으로 함께 심은 것이었지요. 집안에서는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화영 공주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월화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의 입에서는 맑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집현전 학사가 된 선주는 책을 읽다가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오두막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